다른 약들도 다 비쌉니다. 나 35억이 넘어요. 네, 그래서 빈혈약도 거의 36억. 뭐 이런 식으로 원샷 해서. 초고가 치료. 네. 네, 와. 한 방이면 치료가 되지만 너무 비싸요. 네, 비싼. 네. 네, 아주 비쌉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비쌉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정경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짧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암 연구를 했고요. 그 암 연구를 하다가 보니 이제 오가노이드 연구로 플랫폼을 좀 바꿔서 갔습니다. 자, 오가노이드가 어떤 거죠?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세포를 전 분화능 있는 세포로 만든 다음에 어떤 특정한 조직으로 실험계상에서 특정한 세포로 분화시키 만드는 것을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3D 상태이고 인공장기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간 오가노이드도 있고 예. 폐 오가노이드도 있고 예. 뭐 뇌 오가노이드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간 오가노이드 쪽에 연구를 좀 하다가 이런 간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평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현재는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사실은 제가 예전에 오가노이드 연구를 할 때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오가노이드의 줄기세포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화학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크리닝을 하던 중에 약물 하나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탈모 치료제요? 그게 이제 폐허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을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예. 이제 화학품 하나를 네. 발굴을 해서 예. 특허를 냈고요. 네. 그거를 이제 개발해 보려고 하는 중에 네. 그보다 더 중요한 유전자 치료제 연구를 하게 돼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박사님. 박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명운을 바꿀 만한 아이템인데. 물론 이제 이게 계속, 지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 팀 안에. 단지 네. 이제 주 연구팀들은 유전자 치료제를 하고 저도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회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걸 어떻게 치료제로 개발해 볼 건가에 대해서도 논의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원래 탈모 치료제를 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화학품이 하나가 이제 발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절자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네, 하지만 중요한 이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나옵니다. 맞죠? 네. 네.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박사님이랑 유전자 치료 본격적으로 갈 텐데 오늘 저희가 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뚜둔. 예. 자, 여기 한번 비춰주시면요. 랩세이프. 혹시 여기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내 손 안에 연구실 안전관리 모바일 앱 랩세이프 이거 이따가 또 한 번씩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또 어떤 거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생명연의 가족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연구실 안전관리 모바일 앱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교육도 받고 화합물 정보도 찾고 안전을 관리하는 거죠. 이 모바일 앱 네, 하나로. 일기 쓰듯이 나 안전에 문제가 있나?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박사님도 실험 요즘도 하세요? 요즘은 예, 저도 지금도 실험을 합니다. 그러죠? 네. 근데 또 이제 안전관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카페 같은 데가 화장실에 이렇게 안전관리 표 있잖아요. 네. 그걸 뭘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앱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국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대학원생분들 안전하게 실험하세요. 랩세이프와 함께. 아무튼 자,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유전자 치료의 역사와 미래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전자 치료 한번 가보시죠. 주라기 공원이 있어요, 박사님? 네. 여기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재밌어 하라고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고대에 만들어진 호박에서 고대의 모기가 화석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 과학자가 모기를 꺼내서 채취하던 중에 모기의 입에서 공룡의 DNA를 발견하게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DNA를 뽑아서 많은 기술을 가지고 공룡을 다시 재현해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주라기 팍
이라고 하는 많은 공룡들이 이렇게 막 살아가는 이런 섬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드벤처 이런 것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저희가 앞으로 얘기하게 될 유전자 치료에 쓰게 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DNA를 뽑게 되면 정말 소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염기 서열을 하나 분석해서 모든 게놈의 서열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모기에 피해서 나왔기 때문에 서열을 다 분석해도 부족한 부분은 조류나 파충류, 공룡에서 가까운 현대의 생물체로부터 그 부분을 떼내서 재조합하는 그런 기술도 여기에 나오는데요. 영화는 93년도에 나왔는데 이런 기술들이 다 80년대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기술이거든요. 한 80년대, 90년도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냐면 네. 고대 생물들 중에서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머드를 매머드. 복원해보자. 뭐 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80년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24년도 11월에 네. 러시아의 동토층에서 매머드의 새끼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의 완전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네. 진짜 거의 박제 수준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동토층에 얼려져 있다가 온난화 때문에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매머드를 복원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주라식 파크처럼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야나예요? 네, 야나입니다. 야나. 네. 야나. 그 친구 영어 잘할 것 같네요. 네, 근데 네. 거기에 야나가 네. 강 이름입니다. 이 매머드가 발견된 그 옆에가 예. 야나강이 흘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머드의 이름이 야나입니다. 아, 야나고. 네, 야나. 네, 네. 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재조합하고 하는 기술들이 80년대에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영화가 나왔고 DNA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달을 이제 또 나쁘게 이용하면 또 이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잘 이용하면 치료하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유전자 치료 기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인데요. 저기 영어로는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라고 적혀 있는데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입니다. 예. 저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하여서 희귀 망막 질환이나 희귀 간 질환, 희귀 신경계 질환에 대한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치료제를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사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탈모계를 떠나시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물론 그럼요. 탈모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네.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아, 지금 네. 되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아, 왜 내 머리카락을 늘리는 연구를 안 하시지? 네. 이런 생각을 했던 저 자신. 네, 반성합니다. 저도 탈모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 그래요? 여성들도 네. 사실은 그 머리가 가늘어지고 예. 탈모 때문에 그럼 이제 스타일이 안 살잖아요. 여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니까. 아, 박사님도 네, 그걸 네. 또 공감해 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연구도 네.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네. 개발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네. 아, 이게 네. 스타일이 안 사는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내가 뭘 해볼 수 없는 상태. 지금 전 점점 없어요, 그쪽으로 그냥.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잔인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오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즘 이렇게 의약지나 이런 데 보면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유전자 기반의 신약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산업계든 국제적인 산업계에서 연간 성장률이 보통은 한 5% 미만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치료제는 계속해서 연간 성장률이 49%, 거의 50%에 달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와, 진짜 그렇다 빨리 보니까 성장하네요.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선도국들이 이런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가 대세가 되었나라고 하는 거를 보면 아마 최근에 위고비라고 하는 약품이 이제 블록버스트로 나오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블록버스트 시장 나오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업 마인드에서 보면 유전자 치료제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체 분석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간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했는데 네.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돈이 3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지금은 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그 비용이 200만 원 수준입니다. 어머. 물론 이제 그 당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인력과 뭐 인건비 이런 것들도 합쳐서 들어간 돈이고요. 예. 근데 지금은 저의 뭐 혈액이나 이런 거를 뽑아서 주면 한 200만 원이면 저의 유전체가 다 분석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용이 적어지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유전체 분석이 가능해졌고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희귀 질환자들의 유전체 분석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10만 희귀 질환자의 유전체 분석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희귀 질환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질환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기는지를 몰랐는데 유사한 질병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환자들도 자기 질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치료제 개발에 대한 니즈가 생기는 거죠. 요구도 생기고 그리고 원인이 알게 되면 치료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희귀 질환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좀 더 가까워진 계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을 분석해서 난청 유전자를 찾아내서 그 난청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는 아직 치료제가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임상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난청 치료제는 현재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네. 옛날에 저게 안 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도 안 되네. 방법이 없나 봐 이랬을 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이런 이제 유전자 치료제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치료가 안 됐던 질환이죠. 아니면 대증요법을 써서 그때그때의 증상만 개선하던 질환들을 네.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바꾸어졌다는 거 하고 그리고 보통의 질병에 대한 치료제들은 반복 투여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먹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주사제를 맞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식이요법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유전자 치료제는 아주 좋게는 1회 투여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몇 번 다회 투여 정도로도 평생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는 빅토리아 여왕의 가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기존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정말 불가능했었던 질환 중에서 혈유병이 있습니다. 이 혈유병 유전 질환인데요. 이런 혈유병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기록의 역사가. 그 탈무드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출혈이 있게 되는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게 돼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었던 거죠. 그 당시는 이게 괴질이거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다. 이런 식으로 취급이 되었던 그런 이제 역사적 사실이 있고요. 2, 3세기 때부터 계속 이런 환자들이 기록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유전 질환이라고 판명이 되는 거는 1800년대 초입니다.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가게를 조사하다가 아 이게 어느 유전자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 질환이 이렇게 유전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혈유병 가게가 아까 말씀드린 빅토리아 여왕의 이제 가게입니다. 뭐 사람들은 다 무슨 유전병이라 그러면 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가게가 있는 사람들만 유전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전병 중에서는 가게성, 비가게성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질환이 있어서 자녀가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는 매우 정상인데 네. 자녀에서 유전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빅토리아 여왕도 부모는 정상이었습니다. 네. 근데 빅토리아 여왕만 이제 혈유병 인자를 가지게 되는데 이 혈유병은 열성 질환이어서 빅토리아 여왕은 보인자였기 때문에 혈유병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사실 여자니까 X가 2개 있지 않습니까? 네. 남자는 XY, X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발현이 많이 되고 여자들은 보통 보인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보인자가 되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서 혈유병을 가진 자녀들도 있고 이제 보인자인 자녀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예. 빅토리아 여왕의 애칭이 뭐냐면 유럽의 어머니 혹은 유럽의 할머니라고 불리는데 네. 그 이유가
자기 자녀들을 유럽의 왕가에 시집을 굉장히 많이 보내서 유럽에 본인의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퍼뜨리셨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보인자였던 딸의 자녀인 손녀를 스페인 왕가로 시집을 보냈는데 그 손녀가 혈우병 보인자여서 스페인 왕가에 혈우병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손녀가 러시아 왕가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니콜라이 2세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네. 아들이 알렉세이인데요. 아들이 한 명인데 그 아들이 이제 혈우병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 혈우병이 그 당시는 유전병인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주술, 이런 미신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면서 아까 옆에 보면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선실세로 전횡을 하게 되면서 네. 사실 러시아 왕가가 멸망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 2세가 마지막 왕이 되고요. 그런 사건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혈우병을 치료하게 된 거는 이제 원인이 알게 돼서 혈액 응고인자가 이 환자들한테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 그 뒤에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수혈로 먼저 치료를 하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는 혈액 응고인자만 뽑아서 다른 사람의 혈액에 응고인자를 뽑아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합성이나 이런 방법으로 생산을 인위적으로 하게 돼서 네.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시대에는 유전자 치료제가 드디어 개발이 되었습니다. 베링사에서 햄제닉스라고 하는 우와. 혈우병 치료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마린사에서 혈우병 록타비안이라고 하는 혈우병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혈우병도 A형, B형, C형이 있는데 네. B형하고 A형에 대한 혈우병 치료제가 나왔고 네. 이제 이렇게 A형, B형만 커버하면 90% 이상의 혈우병 환자들의 치료가 가능한데요. 여기 이제 전달체로 사용한 것이 AAV라고 제가 처음에 전달체로 사용한다고 했던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거든요. 네. 저거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치료가가 46억 4,800만 원, 41억 이렇게 40억대의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저거는 네. 근데 한 번 맞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번 아. 맞으면 이제 치료가 되기는 합니다. 사실은 너무 비싸서 사실 이게 두 번째 치료제고 세 번째 치료제가 파이자에서 만들어지다가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비싸서. 네. 환자에게도 너무 고가인 것이 문제가 되지만 이걸 개발한 회사에도 많이 사용되지 않으면 개발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혈우병 환자들은 보통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거나 혈액 응고인자를 주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게 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만약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큰 사고가 나면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출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치료를 하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다른 약들도 다 비쌉니다. 나 35억이 넘어요. 네, 그래서 빈혈약도 거의 36억 뭐 이런 식으로 원샷 해서 초고가 치료. 네. 와. 한 방이면 치료가 되지만 너무 비싸요. 비싼. 네, 아주 비쌉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비쌉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저런 약이 개발되면 우선권을 줘서 어떤 특정한 환자들에게 아주 싼 가격에 치료해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야.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는 선천적으로 유전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주거나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유전자를 넣어주거나 원래 있는 유전자를 고치거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체내 유전자 치료제하고 체외 유전자 치료제가 있습니다. 체내 유전자 치료제는 주로 희귀 유전 질환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네. 체내 유전자 치료제 이름처럼 치료제를 직접 사람에게 주사하는 방법을 씁니다. 체외 유전자 치료제는 환자로부터 세포를 먼저 분리해내고요. 그 세포를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를 전달을 한 다음에 바깥에 실험기에서 네. 전달한 다음에 이걸 불립니다. 많이 세포가 자라도록. 그래서 그렇게 치료가 된 세포를 투여를 하는 것을 체외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항암제에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면역 항암 치료제라고 하는 카티 이런 치료제들이 체외 유전자 치료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네. 유전자 치료제
치료제가 전달되어야 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이러스를 쓰기도 하고 비바이러스를 쓰기도 하고요. 치료 소재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정을 해야 될 때는 가위를 쓰고요. 유전자를 전달해야 될 때는 플라스미드나 리보핵산이나 이런 걸 쓰거나 거기 안에 유전자의 어떤 서열을 활동하지 못하게 할 때는 안테센스 올리고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네. 이렇게 전달체와 소재를 융합해서 치료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그 코로나 백신은 리보핵산과 비바이러스 전달체인 리피드 나노파티클을 섞어서 백신을 만든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유전자 치료제를 만드는데 그럼 유전자 치료제는 언제부터 이런 유전자 치료제라는 개념이 생겼고 치료제 개발이 되었는지 네. 유전자 치료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전자 치료제의 개념이 처음 제안된 거는 1972년 미국의 프리드만 박사와 로빈슨 박사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는데 이때 사이언스 논문에 실리는데요. 이 논문에는 유전자 치료제를 직접 실험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개념을 이분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될 때 보니까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의 DNA가 증폭되고 그렇게 되면 질환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항생제를 먹든 아니면 염증 치료제를 먹든 해서 그 바이러스의 이제 효능을 죽이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 바이러스가 사람 유전자에 자기의 게놈을 심어놓고 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이용하면 이 바이러스가 자기 유전자를 사람의 염색체에 집어넣고 사라지는 그런 기작을 동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를 그렇게 전달해서 사람의 염색체 안에 집어넣으면 치료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이분이 개념을 얘기를 한 거죠. 논문에. 주로 이제 바이러스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개념이 나왔고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네. 하는 성향이 있으니 네. 우리 또 그걸 이용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딸 바이러스를 연구자들의 이용해 볼까요? 역시, 예. 네, 맞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80년대에 좀 구체적으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개념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볼티모어 박사가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고 처음에 사이언스에 제안했었던 그 실험을 해서 전달체를 만들어 보는 연구를 80년대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처음 슬라이드에 주라식 파크를 얘기할 때 80년대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네. 많은 DNA 관련된 유전자 조작 기술, 전달 기술, 증폭 기술들이 다 80년대에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이 8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체를 만들었으니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바로 사람한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동물 모델에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질환 모델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치료 물질을 넣어서 이제 동물에서 실험을 막 이제 하게 진짜 됩니다. 바이러스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효과가 있는가? 네네 그렇죠. 사람한테 먼저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예. 네. 이제 동물 모델을 만든 다음에 우선 실험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 80년도에 이런 이제 DNA를 조작하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동물 모델도 잘 만들게 되고 동물 모델을 만들려면 그 동물도 이 질환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 이제 80년도에 발전을 하게 되면서 질환 모델도 만들고 치료 기술도 검증해보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사람에게도 한번 치료를 해보자 예. 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네, 동물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본 다음에 네, 맞습니다. 네. 윤리위원회도 열고 해서 이제 선택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선택한 질환이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한 빈혈 네. 아주 극도로 심각한 빈혈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액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 질환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그런 질환을 선택했던 이유가 질환 모델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했었고 그보다 이전에 요 질환들은 혈구 세포를 조작하는 질환이어서 그 전에 이제 골수 이식 같은 기술들이
기술이 이미 정상인의 골수에서 환자의 골수에 넣는 기술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술이 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혈모 세포 기반의 치료제가 조금 더 수월했기 때문에 이런 중증 복합성 면역 결핍증하고 빈혈과 같은 질환을 선택하게 되고, 이 질환은 단 하나의 염기 서열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이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인이니 그거만 고쳐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질환을 선택을 하는데, 그런 기준과 또 하나는 이게 희귀난치성 질환이고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에 생겨나는 문제보다는 치료하였을 때에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익이 훨씬 더 크니 한번 이걸 치료해 보는 것으로 가보자라고 생각하게 돼서 두 가지 질환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 질환을 선택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제 보였던 버블 안에서 살고 있는 아이가 데이비드 베티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너무 심각한 면역 결핍증이 있어서 어떠한 감염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 깨끗한 공기를 넣는 상태에서만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연구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12세 때 사망을 합니다, 결국은. 근데 그 기간에 지금의 가치로는 한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아이의 질환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단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요 아이가 이제 12세 때쯤 사망하게 될 때 이제 그 버블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엄마한테 한 마지막 얘기가 콜라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콜라는 끓이거나 살균하면 콜라가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끓이면 아이스크림이 아니니 항상 살균되고 끓여진 것만 아이가 먹어야 되니까 그걸 먹지 못했는데, TV에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걸 먹고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게 먹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사망했던 그 연도가 1983년도입니다. 이게 또 80년대죠. 예.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80년도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배경으로 이제 영화도 나왔었는데, The Boy in the Plastic Bubble이라고 한 영화가 이제 존 트라볼타가 이제 주연을 했었던 영화인데, 저 사람이 그 바다가 보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저 상태에서 환자를 데리고 와서 보는 그런 영화가 있었고, 2001년대도 버블보이라고 하는 저 영화, 이제 그냥 코믹한 영화인데요. 저렇게 이제 버블에 쌓여서 여행을 하는 그 라스베가스를 가는 그런 이제 영화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80년대에 많은 기술이 개발되었으니까 치료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몰티묘 박사가 만들었던 레트로바이러스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해보자는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저기 보시면 에이즈 바이러스를 약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레트로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이즈 바이러스 중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분을 삭제하고 이제 치료제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치료제 전달체로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